123일 동안 많은 국민들이 가슴 졸이는 시간을 보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요.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시간이었거든요. 그 시간이 일단 끝났다고 하는 점에서는 좀 안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가장 큰 의미는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통치권을 넘어선 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했고 가장 먼저 달려간 건 국회로 달려간 건 시민이었습니다. 계엄군을 막아섰고요. 장갑차를 막아선 것도 시민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갈 수 있도록 받쳐줬던 것도 시민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결정문에 나왔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국민 주권주의를 다시 선언하는 계기가 됐다고 보이고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역시 국민이다. 그 국민 이외에 그 누구도 권력을 독점하거나 그 어떤 특정 계층과 계급도 권력을 사유화할 수 없다고 하는 걸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확인해 줬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역사가 쓰여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고요. 또 그 기대에 맞게 걸맞게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려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장전 조혁께서도 좀 남다른 마음으로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착잡한 심경을 숨길 수는 없고요.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온 데 대해서는 국민이든 정치권이든 모두가 승복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다만 이것이 또 다른 국가적 혼란이나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남은 기간 동안 국민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이제는 갈등을 좀 지양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어제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으로 어떠한 정치적 소요나 줄탄핵 예산 삭감 등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치권 안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다라는 점이 다시 확인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하는 이 결정 선고문에 굳이 국회에 계속된 탄핵이나 예산 삭감 등이 국정 마비로 느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막중한 책임을 느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지적한 것은 여러 언론에서 분석하는 것처럼 대통령 역시 잘못된 비상계엄으로 탄핵 인용이 되어야 하지만 국회라던가 야당이 정부와 협조하지 않고 일방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에도 헌재가 국민들 일반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질책하는 의미 역시 담겨 있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60일 뒤에 조기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어느 정당에서든 들어서게 되겠지만 그때는 지난 윤석열 정부와 22대 국회가 보여줬던 끝없는 반목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 타협, 조정의 모습을 우리 정치권이 보여줄 책무가 이번 헌재 판결문을 통해서 더욱더 강하게 드러났다는 점, 그 부분을 여야에 속한 국회의원들이 보다 막중하게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 역시 정치권에서도 활동도 하고 방송을 많이 하지만 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싸우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메시지 내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지금이라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스피커들이 어떻게 하면 좀 아프고 허탈한, 탄핵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이게 막 경사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적으로는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국민들의 마음을 좀 다독이는 메시지를 낼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할 의무감을 헌재 선고문을 보면서 좀 느꼈다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네, 사상 최장 평의 기록이 이번에 깨졌기 때문에 8대0 만장일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길어지는 거다. 5대3이다, 락에 걸려있다, 4대4다, 별말이 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만장일치 결론이 나왔는데, 아니 이럴 거였으면 좀 일찍 내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물론 선고 결정문에 고민의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만 일각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일부러 헌재가 판단을 늦춘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김서환 평론가 동의하십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저도 그 당시에 생방송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도 느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도 8대5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하기가 좀 쉽지 않았거든요. 당시는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당시는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그때는 보수재판관이 우위 구도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기각될 것이다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믿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당시에도 그렇게 예상 못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사실은 예상 못했던 일이었는데 탄핵 심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이 8대0 판단을 할 거라고 하는 건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요. 다만 그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법어가 있잖아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헌법재판관들이 사회 혼란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더 빨리 결정을 내려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무엇을 고민했는지 그 일단은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이번 결정문을 읽으면서도 느꼈는데요.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재판의 공정성을 어떻게 기해할 것인가 굉장히 고심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탄핵 심리 과정의 공정성을 기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 위헌적인 계엄 선포가 있기까지 과정도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고 하는 판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떤 정치적 갈등, 또 갈등으로 양산이 됐던 탄핵 소추, 여러 건의 탄핵 소추, 그러니까 실제로 폐기된 것 말고 실제 탄핵 소추가 된 거는 5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한 판단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더라도 이전에 먼저 국회가 발의를 했던 탄핵 소추안도 동시에 같이 판단을 해줘야 그래야 헌법재판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하는 재판관들의 최소한의 인식이 공유됐던 것이 아닌가. 그걸 같이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판단을 윤 대통령 전에 했던 것처럼 그런 판단들을 같이 동시에 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탄핵 심리 기간이 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혜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8대0 결론은 미리 나왔는데 세부 내용을 조율하느라 늦어졌을까요? 아니면 8대0까지 가는 과정이 길었을까요? 근데 이제 결정문이나 판결 선고문 전체를 보게 되면 네. 전반적인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전원 일치를 이뤘지만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한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국회 측의 주장 중에서 의견이 엇갈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내용 등이 그 판결 결정문에 꽤 많이 묻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국회 측의 어떤 잘못된 부분, 정부와 협조하지 않고 예산 삭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분을 지적할 때 정청래 소추위원장 쪽을 쳐다보면서 질책하듯이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것도 아마 보수 성향 재판관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일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당초에는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도 윤 대통령 선고와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김성환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좀 무리한 국무위원 탄핵에 대해서는 헌재가 바로 잡고 나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훨씬 더 공정해 보인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까지만 해도 탄핵 찬성 반대 집회 열기가 거의 최고조에 달하면서 이런 판결이 나왔을 때 자칫 어제보다 더 심한 소요 상태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4월로 갈 것을 아무도 예상하진 못했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끌리게 되면서 광장의 열기가 3월보다는 다소 누그러진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 또한 헌재가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결과적으로는 선고 기일이 다소 늦게 잡히면서 보수 진영에서는 이게 5대3 대드락 아니냐, 4대4도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겨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게 결과론적입니다만 어제 선고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다르게 별다른 인명사고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보면 4월로 선고 기일을 연기한 헌재의 결정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에 대해서 이번에 국민들이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셨죠. 임명 주체에 따라서 또 과거 판결에 따라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 뭐 진보, 보수, 중도 성향 이렇게들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관계없이 전원일치, 만장일치 파면이었는데 만장일치가 주는 어떤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사회가 굉장히 극심한 갈등 속으로 빠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찬탄, 반탄, 뭐 이렇게 이제 갈등이 생겨난 것이고요. 또 우려스러운 점은 더 극우화 경향이 강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역사에도 마찬가지지만 극우화 경향은 어디든 다 있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그런 경향들이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분쟁이 늘어난 것과도 무관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움직임에 가속도를 붙인 거는 결국 기성 정치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책임을 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폭동을 부추기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인 건 두고두고 무거운 책임으로 다가갈 거다.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판단할 때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기정사실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판단을 했고요. 그 판단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헌법재판의 결정으로 사회 혼란들을 최소한에 막고 그다음에 민주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굉장히 큰 역할, 바로 세워야 한다고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지녔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게 된다고 하면 그 의견에 따라서 국민들이 굉장히 심한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아마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서로 간에 합의하는 수준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위헌 위법성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합치된 의견을 내놓았을 때 최소한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을 거고요. 결과도 그렇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했죠. 또 5대의 쟁점 모두 위헌이라고 본 것도 사실 예상을 못했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한 가지만 인정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는데요. 장철구 의원님, 이게 5가지를 조목조목 들면서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헌재가 지적을 했단 말이죠. 5가지가 다 완벽하게 인용이 되는 사유다 이렇게 예상한 분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체 결론이 탄핵 인용이라 할지라도 쟁점별로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좀 갈리지 않을까 전망됐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이전에 한덕수 총리나 이창수 중앙지검장, 최재해 감사원장 또 더 나아가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선고를 보면 우리가 앞서 분석한 재판관의 정치 성향대로 쟁점마다 이견이 상당히 많았고 결론이 나오더라도 별개 의견이나 소수 의견이 꼭 따라 붙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국무위원급 인사들의 이 탄핵 선고를 보게 됐을 때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도 법정 의견은 같더라도 최소한 어떤 소수 의견이나 별개 의견은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전반적으로 비상계엄이라는 조치 자체가 이번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했을 때는 2024년, 2025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는 용납하기 힘든 일이다라는 데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판결문을 조목조목 뜯어보면 아직 형사재판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에 대해서는 확정을 짓지는 않았어요. 뭐 위치 파악이다 이런 표현 등을 썼던 것으로 나오는데 다만 그러한 어떤 보수적으로 마이크로한 부분, 세부적인 부분을 접근한다 하더라도 굵직굵직한 쟁점에서는 그 자체들이 전부 다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위헌 위법이라는 데는 8명의 재판관이 동의를 했고 이건 아마도 만약 한 부분이라도 좀 쟁점이 노출되게 되면 가뜩이나 8년 전과는 다르게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여론이 비교적 비등비등하게 맞붙는 흐름 아니었습니까? 이게 더 큰 사회적 혼란과 충돌을 낳을 수 있다는 헌재의 내부적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대신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소위 보수 성향 재판관들도 전원 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동의를 하면서 그 대신 아마도 보수 성향 재판관들의 주장이었을 검찰의 조서를 조금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이라던가 또는 국회 측에 대해서도 헌재가 정부와 협조하지 않은 부분을 질책하는 것이 선고 결정문에 담긴다던가 하는 정도로 세부적인 합의를 거치느라 이 기간이 상당 부분 소요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장혜찬 최고 이야기한 대로 어떤 형사적 관점에서 재판에 향후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의 여지를 좀 남겨놓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다시 한번 법원이 판단할 여지를 준 것인지 5대 쟁점에 대해서는 일단 모두 위헌이라고 본 건 좀 예상하기 좀 어려웠는데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하고는 조금 좀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왜냐하면 형사재판은 형사재판부가 있는 것이고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하고 다른 겁니다. 기본적으로 징계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탄핵심판에서 형사재판까지 만약에 같이 한다고 하면 윤 대통령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야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직을 박탈하는 겁니다. 파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재판부의 판단 자체가 다르다. 이걸 전제로 둬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문영배 재판관이 이제 선고 요지를 낭독했잖아요. 그 낭독한 거는 원래 결정문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결정문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다 보려고 노력하면서 읽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전문이 또 있단 말씀이죠? 네, 전문이 훨씬 더 양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읽어보면 재판관들이 얼마나 사실관계를 신중하게 다뤘는지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는 것은 위헌적인 계엄 선포, 그리고 포고령 1호의 위헌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이견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그러니까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계엄 관계자들, 계엄에 참여했던 관계자들, 지시를 받았던 부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술했던 내용을 어디까지 사실로 인정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신중하게 접근한 것이고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저 쟁점 말씀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네. 국회 봉쇄 해산 시도하고 체포제 운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법관하고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 진술이 좀 증인들이 흔들렸던 부분이 바로 저 부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전문 법칙에 관한 재판관 2명의 보충 의견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전문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형사소송법상 검찰에 가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은 그냥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피의자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법정에 가서 부인할 경우에 그 증거로 채택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똑같이 준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나온 증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그걸 깎아내리거나 폄훼를 하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볼 때 그들이 말하는, 진술하는 내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며 검찰 진술조서 내용 가운데 어디까지 사실로 받아들이고 증거로 채택할 것이냐, 이것들을 하나하나 재판관들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었던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체포 지시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선고 요지를 낭독할 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왜 체포 지시라고 얘기 안 하고 위치 확인을 하려고 했다고 얘기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이 체포 지시한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것까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거예요. 다만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을 통해서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김 전 장관이 말했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윤 대통령이 직접 홍장원 전 1차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발언한 부분은 방첩사와 협조해서 위치 확인을 하라고 했다는 부분까지 확인을 한 겁니다. 그 위치 확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헌법재판관들이 볼 때는 체포 지시까지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위치 확인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위헌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겁니다. 굳이 체포 지시까지 안 가도 위치 확인 자체만으로도 위헌적이다. 그렇죠. 네. 판사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 확인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판사는 늘 위치 확인을 당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 그것 자체가 위헌 위법하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리 절차가 굉장히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정 부분 엇갈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5가지 사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궤변을 늘어놨잖아요. 그런 궤변은 사실 일반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볼 땐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 궤변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하고 그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살겠다고 하면서 국민들을 갈등 속으로 몰아넣고 사회 혼란을 오히려 야기시킨 네. 윤석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책임을 앞으로 두고두고 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논란이 됐던 게 탄핵소추 초였죠. 내란죄를 빼기로 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게 절차적 하자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일사부재리 원칙 등 이런 것들을 윤 대통령 측에서는 각하 요건으로 들면서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장 최고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네네. 이를테면 법사위의 조사나 의결 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을 한 부분이나 또는 중간에 내란죄가 철회되었는데 이 국회 본회의에 재표결을 하지 않은 부분 등을 국회의 권한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만
정영식 재판관이 소수 의견으로 같은 회기 내에 탄핵이 재발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음 회기 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제한은 둘 필요가 있다라는 소수 의견을 적시하기는 했는데요. 네. 일단 절차적인 부분에서 헌재가 최종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던 절차적 정당성 부족으로 각하해야 한다라는 주장 역시나 힘을 잃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명확하게 법조문에 전부 다 규정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례를 많이 따지게 되는 것 같은데 이번 헌재에서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그때도 일부 소추 사유 등이 변경되거나 철회되었는데 헌재에서 이를 받아들여서 파면 선고한 부분을 전례로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형사소송법이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개정되어서 형사재판에서는 피고가 동의하지 않을 때 검찰의 증거나 신문 조서 등을 채택을 아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헌재법에 보면 형사소송 원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헌재의 어떤 특수성에 따라서 예외 조항이라는 게 좀 발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헌재 재판관 사이에서 나름의 소수 의견이 2대2가 나오면서 충돌은 했습니다만 네. 전반적 다수 의견은 형사소송과는 다르게 검찰 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대성을 훨씬 더 무겁게 판단하는 측면 손을 들어줘서요. 앞으로도 헌재에서 뭐 대통령 탄핵 심판 저는 보수 대통령이든 진보 대통령이든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국무위원이나 다른 공직자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할 때에도 이번에 내린 절차적 어떤 정당성에 대한 판례가 확립이 된다면 형사소송법과는 다르게 검찰의 증거 조서도 채택될 수가 있고 그리고 국회에서 몇 가지 사유 등을 철회하거나 중간에 변경한다 하더라도 본회의 재표결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판례가 8년 전에 이어 다시 한번 확립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네.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예, 네. 거기서 보충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어권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방어권을 얘기할 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신 조서에 관한 문제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판관들은 다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의 어떤 특수성, 그러니까 성질을 반하게 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내 검찰에 조사받을 때 내가 진술했던 내용을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그동안에 판례로 확립한 겁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좀 더 엄격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보충 의견이 2명의 재판관들 사이에서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전면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앞서도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 2명의 보충 의견을 갖고 있는 재판관들의 의견을 다른 재판관들이 최대한 받아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국회의원 체포 지시나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부분, 판사 체포 지시에 관한 부분을 위치 추적이라고 굉장히 협소하게 판단하고 해석해서 위헌성을 판단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그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도 똑같이 얘기했는데요. 그때도 뇌물죄 철회했다고 그렇게 반발하고 그랬어요. 이번에도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요. 애초부터 받아들이지 않을 내용을 가지고 시비 삼은 겁니다. 끊임없이 때를 쓰고 궤변을 주장하면서 국민들한테 마치 그럴듯한 내용인 것처럼 비치게 하면서 정치 갈등을 조장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법률가라면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국민들이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과잉 너무 지나치게 정보를 줘서 오히려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런 전략을 갖고 접근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쓰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또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궤변을 늘어놓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받을 생각조차도 없었다는 걸 이번 절차상의 문제에서 확인이 됐다라고 보입니다. 정영식 재판관의 그 탄핵안 발의 횟수 등에 대한 보충 의견, 이거는 일부 국회의 어떤 책임도 지적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일부 그렇게 해석할 여지는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안 발의 권한을 남용한다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정영식 재판관의 의견은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국회 정기국회 내에, 그러니까 임시국회 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는데 불성립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국민의 의원들이 다 퇴장을 해버린 상태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임시회를 열어서 또다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데 임시회를 쪼개기로 또 열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하는 게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제도적 제한이든 아니면 정치적 자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약간 경고를 주고 싶어 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식 재판관의 의견은 이제 그 부분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데요. 네. 다만 헌재에서도 계속 전반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가 있는지라는 부분에 판단을 할 때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탄핵소추권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부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앞으로 정치 사법화라고 하는 지적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왔던 것처럼 자기의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할 필요가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권력을 갖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대통령은 설령 국회에서 그런 권한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걸 물리력이라고 하는 군을 투입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고 하는 건 어떤 행위로도 국민주권주의에 반하고 용납할 수 없다는 걸 이번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례로 남겼다고 하는 점에선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력이 많은 대통령은 네. 앞으로 권한 행사를 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점도 헌법재판소가 같이 판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네.